남미의 한 웹단 병원,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환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의료진들조차 감염되며 병원은 무너져가죠. 그곳에 한 명의 작은 체구에 한국인 간호사가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 하나, 항생제 한 방울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 망가져가던 병원을 붙잡고 사람들의 생명을 지킨 한국인 간호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틸드 라프랑스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온 의료봉사자죠. 저는 원래 파리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였어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환자들, 긴급수술, 밤낮 없는 교대 근무로 제 삶은 늘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갔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제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이렇게 매일 병원과 집만 오가는 삶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라고 말해요. 좀 허망했달까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병원 게시판에 붙어있던 한 장의 포스터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미 의료봉사단 모집. 그 순간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 이거다. 나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주변 사람들은 말렸어요. 마틸드, 그런 데는 위험해. 의료 장비도 부족하고 전염병이라도 돌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최소한 뭔가 사명감이 있고 재미있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그 정도로 의미 있는 일을 한 번쯤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은 이미 남미의 어느 외딴 마을에 가 있었죠. 그렇게 짐을 꾸리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저는 이 작은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발을 디뎠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병원이라고 부르기엔 민망할 정도로 낡은 건물, 오래된 의료 장비, 약품은 항상 부족했고 의료진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이곳에 남았습니다. 이유요? 누군가는 여기에 남아야 했으니까요. 이 마을은 때때로 천국처럼 평화롭고 때때로 지옥처럼 잔인했어요. 작은 상처 하나가 염증으로 번져 목숨을 위협하기도 했고 단순한 감기도 약이 없어 죽음으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나름의 시스템으로 버텨왔습니다. 간신이었지만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간신히 버티는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기침을 시작했고 고열을 호소하기 시작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순식간에 병원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죠.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원인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병이 너무나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엄청난 속도로 환자가 늘어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병원 바깥에 줄을 서기 시작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었어요. 물론 의료진도 예외는 아니었죠. 함께 일하던 의사 2명이 감염되어 쓰러졌고 간호사들은 지쳐 쓰러지기 일쑤였어요. 병원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죠. 문득 2년 전 그 목소리가 떠오르더군요. 전염병이라도 돌면 어쩌려고 그래? 라면서 저를 말리던 동기의 목소리가 말이에요. 그래, 친구야. 정말 내 말대로 되어버렸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저는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죠. 이대로라면 이곳은 며칠 내에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작은 체구에 안경을 낀 동양인 여성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의 이름은 강은정이었죠. 저처럼 타국에서 왔던 간호사였고 한국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언제나 유독 조용했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그렇게 친한 편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이 남다르긴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환자의 맥박을 체크하고 약을 주고 상처를 소독하면서도 놀랍도록 집중된 눈빛을 가지고 있어서 종종 제 시선을 끌곤 했었죠. 물론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렇게 작고 여린 사람이 이 무너져가는 병원을 버틸 수 있을까? 저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 작은 체구의 한국인 간호사는 제가 알던 간호사들과는 전혀 다르더군요. 하루는 그녀가 제 옆을 지나가며 작은 아이의 임에 손을 얹고 체온을 체크하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죠. 그녀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을 떼지 못하고 강은정 간호사를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을 어렴풋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곳에서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요. 무슨 일이 생겨도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체구의 한국인 간호사가 얼마나 큰 일을 해낼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그녀에게 의지하게 될지 말이에요. 모든 사건은 어느 더운 날 시작됐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더 뜨거운 공기가 병원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남미의 태양이 내리쬐는 것도 그랬지만 병원 안은 마치 보이지 않는 불길이 번지는 것처럼 뜨겁고 답답했어요. 처음 전염병 환자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모두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한두 명의 환자가 고열과 기침을 호소했을 때도 우리는 그저 흔한 감기나 폐렴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몇 명이던 환자는 이내 수십 명이 되었고 복도와 병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숨 쉴 틈조차 없었죠. 그러던 중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료진 일부가 감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몇 명의 의사는 고열로 쓰러졌고 간호사들은 하나둘씩 방호복을 벗고 병원 문을 떠났어요. 누군가는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는 지쳐서 말이죠. 이해는 할 수 있었지만 야속한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의료진이 떠나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병원은 순식간에 그야말로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은정 간호사는 방호복을 입고 묵묵히 환자들 사이를 오가고 있었어요. 그 작은 최고의 방호복이 어색하게 흔들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죠. 그녀는 마스크 너머로 환자에게 말을 걸며 천천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을 주고 수액을 교체했습니다. 한 환자가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그만 그쪽을 바라보았는데 그때 강은정 간호사가 그의 손을 꼭 잡더니 그러더군요. 괜찮아요. 여기서 제가 당신을 도울 거예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라고요. 굉장한 카리스마였어요. 그 작은 몸으로 그럴 수 있다니 놀라웠죠. 어떤 환자는 그녀의 눈을 보고 안도했고 어떤 환자는 그녀의 목소리에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저 역시 지쳤고 손발이 떨려오는데도 서 간호사는 흔들림이 없었죠. 하지만 아무리 쳐내도 환자들은 점점 더 늘어났고 약품과 산소 마스크는 빠르게 바닥나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지나가던 강 간호사를 붙잡고 말했죠. 강은정 간호사, 이렇게는 안 돼. 아무래도 의료진들까지 모두 감염되어 버리고 말 것 같아. 이대로라면 다 끝장나고야 말 거야. 지금 우리도 다른 의료진들처럼 이곳을 떠나자.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해요. 제 스스로의 목소리가 두려움과 체념이 가득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강은정 간호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죠. 여전히 말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환자들에게 하듯이 제 손을 붙잡고는 말했어요. 마틸드, 아직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나 방법은 있으니까요. 약이 부족하면 절약해서 쓰고 산소 마스크가 없으면 나눠 쓰면 돼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마지막 희망이에요.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그게 의료진의 사명이에요. 단호한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흔들리던 멘탈이 점차 명료해지더군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꽂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제서야 뭔가를 알 것 같았어요. 이 작은 최고의 한국인 간호사가 어떻게 이 혼돈 속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그녀는 이제 그냥 간호사의 경지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환자들의 버틴 목이었고 우리 의료진의 마지막 불빛이었죠. 그렇게 말하고 저를 뒤로 한 채 걸어가는 그녀를 보며 저는 다짐했죠. 그래, 강은정을 믿어보자. 끝까지 함께 해보자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다짐은 금세 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입구에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거든요. 완전히 아비규환이었어요.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병원 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어떤 사람은 열에 들떠 흐뭇겼고 어떤 사람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맥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장 참혹했던 건 몇몇 사람들은 병원 문턱에 도착하기도 전에 바닥에 주저앉아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역이 따로 없었죠. 안에서는 의료진들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소독제는 거의 바닥났고 진통제는 이미 며칠 전에 동이 났으니까요. 응급수액은 남은 몇 개를 어떻게 나눠 써야 할지 계산을 해야 할 정도였죠. 병원 밖에서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었고 병원 안에서는 환자들이 점점 고통 속에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고 또 다시 방호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은정 간호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의료 창구 안으로 들어가 남은 의약품과 소독제, 장갑, 산소 마스크를 하나하나 손으로 점검하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죠. 여기 남아있는 자원은 이게 전부입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투여하지 말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새로운 격리구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험군 환자들을 분리해서 관리합시다. 모두가 절망하느라 아무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던 중 그 안에 울려 퍼지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어요. 지친 봉사자들과 의료진들은 그녀의 말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죠. 아마 저처럼 모두가 기댈 곳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살아있는 지옥이라 모두가 두려웠을 테니까요. 그녀의 말에 따라 가니 침대를 옮기고 가림막을 설치하며 새로운 격리 병동이 마련되었어요. 강은정 간호사는 환자 하나하나에게 최소한의 약을 나눠주며 그들의 증상이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심지어 자신의 식사 시간을 환자에게 양보하며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힘이 참 대단하네 하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 앉았어요. 가장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녀가 병실을 돌고 있을 때였어요. 한 소녀가 그녀의 손을 잡았죠. 간호사님, 저 무서워요. 우리 엄마는 괜찮을까요? 가녀린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었죠.
은정 간호사는 아이를 달래주었어요. 너와 엄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면서요. 하지만 그 순간 병실 끝에서 긴급 호출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응급 환자 발생, 산소 부족 서둘러 주세요. 그녀와 제 얼굴이 굳어졌고 우리는 곧바로 병실 끝으로 달려갔어요. 한 남성이 침대에 누워 숨을 털떡이고 있었죠. 산소 마스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틸드, 산소통 빨리. 저는 창고로 달려가 산소통을 찾기 시작했지만 남아있는 산소통은 단 하나뿐이었어요. 문제는 그 산소통조차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였죠. 저는 그거라도 우선 은정 간호사에게 건넸어요. 하지만 은정 간호사는 이거로는 오래 못 버틸 거라고 소리쳤죠. 그리고 말했어요. 남아있는 산소를 나눠야 해요. 남아있는 산소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해도 잘 가지 않던 그때 은정 간호사가 작은 산소통을 분배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산소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산소통을 모두 가져와서 계속해서 환자를 보며 실시간으로 교체해주겠다는 거였죠. 임기응변인데다가 2차 감염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여러모로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가능은 한 일이었어요. 우선은 사람을 살려야 했으니 저도 돕기로 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죠. 약탈자들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어요. 약품과 산소를 노리고 있다고요. 저는 순식간에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미쳐버릴 지경이었죠. 안에서는 산소 부족으로 환자가 죽어가고 있고 밖에서는 약탈자들이 병원을 노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은정 간호사는 잠시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제게 산소통 갈아 끼우는 일을 맡기고는 곧바로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불러 모았죠. 보안관이 오길 기다리면 늦어요. 우선 모든 문을 쇠사슬로 잠그세요. 창문도 막고 모든 약품과 산소통은 이곳으로 옮깁시다. 다친 사람들은 이쪽으로 이동시켜요. 조로 나눠서 움직이세요. 당장이에요. 은정 간호사의 지휘에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약품과 산소통, 그리고 환자를 지키기 위해 한 방에 모두가 모여들었죠. 이곳은 범죄가 판치는 곳입니다. 인구도 적고 문명 세대와는 동떨어진 곳이죠. 병원을 지원하는 후원사가 있긴 했지만 해외 각지에서 고작 간호사 몇 명 불러들이는 일이 다였고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망이라도 쳤는지 이 낡고 작은 병원 안에는 저희들과 몇 명의 소수 의료진이 다였고 그리고 잠시 후 진짜로 밖에서는 욕설과 고함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져갔죠. 약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피우며 그러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있었어요. 저는 울음이 터지려는 걸 간신히 참으며 계속해서 산소통을 교체했어요. 그리고 은정 간호사에게 물었죠. 정말 버틸 수 있을 것 같냐고. 근데 은정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른다고요. 저는 머리가 새하얘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은정 간호사는 그런 절 보며 흔들림 없이 말했어요. 우리도 모르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그래도 지켜야 한다고. 병원이 무너지면 모두 끝이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라고 말이죠. 저는 그녀의 말에 간신히 마음을 다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는 더 위협적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약탈자들이 병원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리는 마치 죽음의 종소리처럼 들렸죠. 그나마 자동으로 문을 잠궈주는 전자보안 기기들이 작동해야 좀 더 버틸 수 있을 텐데 지금 환자들에게 풀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어서 보안기기들은 작동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였어요. 다급하게 주변을 둘러보던 은정 간호사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문 옆에 있는 오래된 발전기를 사용해 보자고요. 저게 작동이나 되나 싶었지만 고민할 결도 없었죠. 사람들이 일제히 달라붙어서
발전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애를 썼어요.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잠시 후 드디어 부응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정말로 발전기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보안기기를 돌릴 정도로 강하지는 않았지만 산소 공급 장치를 연결할 정도는 되었죠. 우리는 급박하게 산소 공급 장치를 발전기에 연결하고 건물의 잔여 전력으로 보안 장치를 가동시켰어요. 순식간에 모든 문이 더 강하게 폐쇄되고 보안업체에도 비상 알림이 들어갔죠. 이웃고 잠시 후 밖에서 나던 소리가 더 격렬해지더니 이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문을 열어보라는 보안관의 목소리가 들렸죠. 문을 열어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보안관들과 보안업체는 물론 마을 주민들까지 힘을 합쳐 그들을 물리친 거예요. 저는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이을 수 없었죠. 이제 환자들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었기에 저는 기진맥진한 차에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저 멀리 한 의자에 익숙한 여자가 반쯤 구겨진 채 앉아 있더군요. 바로 은정 간호사였어요. 그는 있는 대로 지쳐서 완전히 기진맥진해 보였죠. 저는 은정 간호사에게 달려가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은정 간호사는 그러다군요.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라고요. 그 달 이후 어느새 저는 은정 간호사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녀가 병원 복도에서 상황을 지휘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녀와 함께하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시간과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죽음과 싸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상황은 나아지긴커녕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이제 환자들을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울 지경이 되었죠. 다행스럽게 지원 의료 물품들이 뒤늦게 도착하긴 했었지만 워낙에 전염병이 크게 돌았던 지자 도착한 의료 물품들의 수량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다시 지원 물품을 받기까지는 또 한참의 시간이 걸릴 텐데 말이죠. 그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들을 이곳에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훌륭하다, 칭찬 일색인데 부족하지만 은정 간호사는 힘을 내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먼저 환자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증 환자는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중증 환자들은 별도 격리실로 이동합니다. 산소가 가장 필요한 환자부터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세요. 환자들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하며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그리고는 절 보며 말했죠. 마틸드, 저 환자는 지금 당장 항생제가 필요해. 그리고 이 환자는 추가 수액이 필요할 것 같아. 알았어, 은정가. 내가 바로 갈게. 저는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땀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심은 현실이 되었죠. 은정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니 병원은 조금씩 체계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다음으로 은정 간호사는 복도와 병실 동선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 복도는 깨끗한 구역으로만 사용합니다. 보호장비 없이 이쪽 구역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간호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환자 가족들도 자발적으로 도왔죠. 하지만 여전히 손이 부족했어요. 그때 은정이는 병원 밖으로 나가 병원 근처에 주민들과 환자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소독과 간단한 치료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세상에 그냥 사람들을 의료진으로 만든다고.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이었지만 가능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흘고 마을 사람들이 병원에 모여들었습니다. 은정은 짧은 시간 안에 그들에게 소독 방법과 응급처치법을 가르쳤어요. 평범한 사람들, 마을 주민들이 갑자기 의료봉사자로 변모한 거죠. 어떤 사람은 환자들의 손을 잡고 물을 먹여주었고 어떤 사람은 의약품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병원은 은정의 지휘 아래 조금씩 살아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체계를 찾아가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입을 떡 벌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지 믿을 수가 없었죠. 물론 제가 살았던 프랑스나 은정의 자국인 한국과 같은 국가였다면 절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남미의 외딴 곳, 사람의 발길이 적은 이곳이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은정 간호사가 그러다군요. 한국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생기면 사람이 모이고 하나로 뭉쳐 해결하는 근본이 있거든. 그런데 이 외진 남미의 작은 마을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되어 다행이야. 그 소리를 들으니 아하 싶다군요. 한국은 기름 유출, IMF 등등 세계적으로도 정말 기이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유례 없는 일들을 해왔던 나라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한국인 간호사는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체계와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약품 창고에서 돌아오던 은정 간호사의 얼굴이 평소 같지 않게 창백한 거예요. 그러더니 말하더군요. 항생제가 모두 떨어졌다고요. 그 한마디가 병원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환자들은 점점 더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고 몇몇은 이미 마지막 숨을 몰아 쉬고 있었으니까요. 은정 간호사의 어깨가 평소와 다르게 떨리는 것 같았죠. 곧 보급품이 다시 들어오기는 할 테지만 그때까지 버틸 수 없을 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은정 간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번에 항생제를 받을 차례였던 다른 여자의 약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아이에게로 다가갔죠. 약을 빼앗긴 여자는 공포로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이성을 잃고 은정 간호사에게 물건을 집어던졌죠. 내가 항생제를 맞을 차례인데 왜 그 약을 저 아이에게 주려고 하냐는 거였죠. 은정 간호사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머리에 가위를 맞으며 쓰러졌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모두가 경악하며 그 환자를 막아섰어요. 저 역시 그 환자를 붙잡고 설득했죠. 보급품은 곧 올 테니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된다고요. 은정 간호사는 피를 흘리면서도 결국 아이에게 가서 항생제를 주사했어요. 저는 울부짖는 환자를 다독이느라 애를 썼죠. 그리고 이윽고 상황이 정리된 후에 저는 간호사 사무실에 달려갔어요. 은정 간호사가 걱정돼서요. 그런데 사무실에 들어서자 상황은 제 생각보다 더 끔찍해 보이더군요. 늘 단단하던 그녀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모두가 바빠 그녀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그녀를 부둥켜 안았어요. 은정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죠. 괜찮아 마틸드, 조금만 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고 약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은정이 지금까지 이 병원을 버텨온 마지막 버틴 목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재빨리 응급처치를 해주고 그녀에게 수액을 놓아주었어요. 그리고 말해주었죠. 진심을 담아서요. 너는 이곳의 빛이, 은정가, 네가 아프면 절대 안 돼라고요. 그렇게 병원의 새벽은 길고 고요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긴급 보급품들이 들어왔어요.
다행히 충분한 양이 들어와서 모두가 약을 제때 공급받을 수 있었죠. 정말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분명 누워서 수액을 맞고 있던 은정 간호사가 어느새 나와서는 환자들에게 항생제를 놔주고 있는 거예요. 1초라도 빨리 놔줘야 한다고요. 아까 약을 빼앗긴 환자에게도 다가가 약을 놔주고 서로 화해를 나누고 있었죠.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인류애가 넘쳐 흐르고 있었죠. 제겐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은정이는 정말로 천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요. 지금 저는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평범한 시민으로 프랑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제가 잠시 있었던 남미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병원 근처에 작은 신문갑 한 대에서 은정의 이야기를 볼 수 있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온 천사,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글이었죠. 물론 강은정이라는 이름 옆에 작게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마틸드 라프랑스 간호사라고 말이죠. 저는 그날 이후로 은정의 소식을 전혀 모릅니다. 어디에 있는지,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일부 주민들은 은정이를 비롯한 저희 당시 의료진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주민들은 그때 우리들을 영웅이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은정이와 저는 이제 이곳에서 일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제가 아는 강은정 간호사라면 여전히 어느 병원에서 조용히 환자들을 돌보고 있을 거예요. 그녀는 여전히 작은 손으로 환자들의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겠죠. 내가 널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라고 말이에요.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고 싶은 저의 친구이죠. 저는 영원히 마음속에 은정이를 기억하며 살아갈 겁니다. 보고 싶어 은정가. 차가 빼곡하게 서 있는 복잡한 서울의 도심, 그리고 도로 위에 한 차량 안에서 영국 귀족이라 불리던 여성과 그녀의 비서였던 한 여성이 무언가를 보고는 운전기사를 향해 손짓하기 시작합니다. 영국 귀족 여성은 생전 처음 보고 듣는 것에 충격을 받았는지 영국에서의 삶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영국 귀족 여성과 그녀의 비서였던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살고 있는 리지 페뉴기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조금 독특해요. 영국 귀족의 비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건 금기이기 때문에 가명을 써서 레이디 펠리시티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레이디라고 칭하면 더 듣기 편하시겠네요. 레이디와 저는 최근 한국에 또 한 번 방문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왜 이 낯선 나라에 2번이나 방문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영국 귀족의 비서는 개인적인 사생활 관리뿐만 아니라 자산 관리도 함께 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경영학 전공임에도 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돈 때문이죠. 처음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월급이 일반 회사원의 3배는 되는지라 결국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앞으로 모시게 될 분의 평판이 아주 좋았어요. 인자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을 사는 50대 여성분이라고 했죠. 그런데 일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저는 이 이야기가 완전히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예민하고 까탈스러운지 뭐만 하면 성질을 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게다가 자기가 했던 말을 계속 잊어버려서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는 이 드레스를 고른 적이 없어. 내가 고른 옷 하나 주문도 못하면서 어떻게 내 비서 일을 하겠다라는 거야. 처음에는 제가 진짜 실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몇 번이고 반복되니까
내가 진짜 실수한 게 맞는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짜증이 머리끝까지 솟아오른 상태에서 매장의 CCTV를 확인해 봤어요. 제가 주문한 걸 정확히 본인이 손가락으로 짚더라고요. 매장 직원들도 저와 똑같이 기억을 하고 있었고요. 정말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 것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때려치웠을 텐데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이디가 갑자기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또 무슨 변덕을 부리는 건가 싶어서 네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안 알아보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서 열심히 찾아가면 내가 언제 그걸 하고 싶다고 했어? 라고 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심이었습니다. 평소에 한국에 한자도 안 꺼내던 사람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지금 당장 한국을 가야겠다고 저를 들들 벅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라도 떠날 거라는 말을 겨우 진정시키고 한국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한국을 잘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나라인지 언어와 문화 볼거리들을 제가 파악을 한 후에 가야 적가탈스러운 레이디를 그나마 만족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알아볼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와 뉴스 기사로 한국에 대해 벼락치기로 알아본 뒤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물론 레이디에게 한국에서 뭘 하고 싶은지 몇 번이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그걸 내가 알려줘야 알아? 였어요. 제 나름대로 알아갔다가는 뭐 이런 데를 데려왔냐 라고 말할 게 뻔했기 때문에 한국에 가는 내내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일하면서 생긴 스트레스성 탈모가 더욱 심해지는 듯 했죠. 레이디는 제 속도 모르고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는 것도 모르던 사람이 한국에 가는 것을 무척 기대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레이디의 이 기대는 한국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깨져버렸어요. 바로 호텔에 침대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게 뭐야? 호텔에 침대가 없어. 지금 나더러 지저분한 바닥에서 자라는 거야? 당황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고급 호텔로 예약을 했는데 사기라도 당한 건가 싶었죠. 그래서 부랴부랴 예약 내역을 확인했는데 호텔에 침대형이 있고 온돌을형이 있더라고요. 온돌을 뭔가 했는데 바닥에서 자는 거더라고요. 이불 하나를 깔고 바닥에서 자라는 거죠. 평생 입식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좌식 생활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단 바닥에 앉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몸이 그렇게 굳어졌거든요. 저도 힘든데 5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이렇게 살아온 레이디는 어떻겠어요? 게다가 레이디는 바닥에 앉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가장 최고급 호텔로 예약한 거 아니었어? 이게 최고급이라니 한국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저는 급하게 호텔 측에 침대룸이 있는지 물었지만 호텔 예약은 이미 꽉 찬 상태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호텔들도 알아봤지만 괜찮은 룸은 이미 다 나갔더라고요. 레이디는 자기가 누군지 알면 없던 방이라도 만들어줄 거다라고 성질을 냈지만 여기는 영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아무리 영국에서 온 귀족이라 하더라도 영국 국왕도 아니고 로열 패밀리도 아닌데 한국 호텔이 편의를 봐줄 이유는 없었죠. 그래서 결국 레이디는 그 방에서 잠을 자야 했어요. 바닥에서 잔다뿐이지 단차가 있는 평상 위에 잠자리가 있었고 나머지 시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동안 비서로 지내면서 익힌 기술을 이용해 레이디를 어르고 달랬고 레이디는 결국 불평불만을 하던 온 돌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레이디가 당초의 잠에서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녹아내린 듯이 기절한 듯 잠에 빠졌는데 저는 진짜 기절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레이디의 배가 올라왔다 내려가면서 숨을 쉬는 게 보이지 않았다면 자다가 저 세상으로 간 줄 알았을 거예요. 레이디를 깨우려고 평상 쪽으로 갔는데 아니, 바닥이 뜨끈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평상이 있는 방에서 잤는데 제가 뭘 작동하지 않은 건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레이디는 겨우 눈을 뜨더니 아주 개운해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푹 잠 건 처음이야. 마치 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어. 알고 보니 호텔 예약할 때 쓰여있던 온돌은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법이더라고요. 저희가 한국에 처음 방문했을 당시 한국은 가을에서 겨울을 넘어가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온돌을 사용해 볼 수 있었던 것이었죠. 레이디는 일어나서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몸이 가벼웠던 적이 있었나? 관절 마디마디가 훨씬 나아진 기분이야. 그 어떤 테라피를 받아도 이렇게 호전된 적은 없었어. 레이디는 그 나이 때보다 심한 관절염으로 고생 중이었습니다. 관절염은 어쩔 수 없는 노화의 증거이니 그냥 참고 살라는 의사의 말에 관절염 통증이 심해지면 진통제를 먹으며 살고 있었죠.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여러 민간 테라피를 받으면서 어떻게든 관절염을 좀 나아지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조차도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테라피에 몇십 배의 효과가 난 거예요. 심지어 아침에 특히 통증이 심해서 일어나자마자 진통제를 먹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날은 진통제를 찾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어떻게 자냐고 불평불만한 건 금세 잊고 한국에 있는 동안은 무조건 이 온도라에서 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후가 되자 레이디의 변덕스러움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뭐가 그리 짜증이 나는지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궁시렁거리면서 불만을 쏟아내더라고요. 서울은 원래 이렇게 복잡한 거야? 대체 사람은 또 왜 일이 많아? 한국의 대중교통이 매우 잘 되어 있다는 건 조사를 통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레이디를 어떻게 지하철에 태우겠어요? 그래서 차가 좀 막힐 각오를 하고 차를 탄 것이었는데 서울의 교통체증은 저도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서울이 수도라고 해도 한국은 작은 나라잖아. 개미만큼 작은 나라의 수도가 이렇게 복잡할 일이냐고. 한국인들은 죄다 서울에 사는 거야. 리지 빨리 대답해.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저희 옆으로 버스 한 대가 쉭 하고 지나갔습니다. 도로를 보니 차선 하나가 비워져 있더라고요. 이 모습을 본 레이디는 난리가 났습니다. 뭐야, 빈 도로가 있잖아. 도로 하나가 통째로 비워져 있는데 바보같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당장 차선을 바꿔. 저는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한국인 운전기사를 바라봤습니다. 어서 차선을 바꿔달라고 했죠. 그런데 기사는 차선을 바꿀 수 없다고 했어요. 저건 버스 전용 차로라서 버스가 아닌 차량은 운행할 수 없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라니 생전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출퇴근 시간이 워낙 혼잡하다 보니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을 위해서 차도 하나를 비워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생기는 피로감을 덜 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저는 매우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영국 런던도 차가 막힐 때는 굉장히 막히거든요. 도로를 분리해 놓기는 했는데 그건 자전거와 자동차 전용 도로를 나눠 놓은 정도입니다. 저같이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차가 평소보다 많이 막히거나 앞에서 사고라도 나면 직장에 지각하는 게 흔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지각을 이해해 주느냐? 절대 아니죠.
저도 한번 이랬다가 한바탕 난리를 쳤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버스 전용 차로라는 게 신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전부 저와 같은 반응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레이디는 아니었죠. 이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야.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다고 특혜를 주는 게 말이 돼. 하지만 변덕스러운 레이디의 불만은 교통정체가 조금 풀리면서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이 도시 가운데 있는 게 너무 숨막혀.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도대체 다들 왜 한국에 못 가서 안달인 거야? 제 눈에 한국의 도심은 세련됐고 잘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급하게 발전한 나라들은 건물이 중근 한 방으로 지어져서 통일감이 없어 보이는데 한국은 건물들이 하나같이 깨끗하고 건축 디자인 면에서도 매우 훌륭했거든요. 하지만 주로 한적한 교외에서 생활하는 레이디에게는 서울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애써 이해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중한 건 다들 왜 한국에 못 가서 안달이야 라는 대목이었어요. 저는 레이디가 저에게 마저 숨기려고 했던 한국에 온 이유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레이디는 전통 있는 귀족 집안 출신답게 사교계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귀족과 사교계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왕이 있고 귀족이 있는 나라에는 아직도 사교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레이디는 사교계의 유행을 선도하려고 했고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유행에서 조금씩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레이디는 남들 앞에서는 하지 못하는 히스테리틱한 행동을 제 앞에서는 가감없이 보였는데 사교계에서 힘을 못 쓰는 모습은 제게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가봤다는 한국을 본인만 못 가봤다는 말도 못했나 봐요. 남들이 다 가봤다는 한국을 나만 못 가봤어. 어디가 좋다니까 여기 예약해도 라고 말하면 나도 편하고 레이디도 편할 텐데 대체 무슨 자존심 때문에 이걸 숨기는 건지 하지만 이렇게라도 힌트를 줬으니 저야 편했죠. 저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다른 영국 여성들이 어디를 다녀갔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데 커다란 문제가 생겼어요. 레이디가 새벽 중에 엄청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거였죠. 저는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아 레이디를 병원으로 옮겼고 병원의 빠른 처치로 금방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액을 맞고 있는 동안 레이디를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 한 분이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은 평소 레이디가 불편함을 호소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복통, 빈혈, 설사가 잦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최근 이 증상이 악화됐고 체중 감소와 피로감을 호소하는 날이 많아졌다고 했죠. 하지만 이건 영국의 주치에게 얘기하던 것이기 때문에 별 생각 안 하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의사가 이런 걸 묻는 것도 차트의 증상을 적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의사의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장후에 통증은 없으신가요? 내 관절염이 있기는 해요. 저와 대화를 한 뒤 의사는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데 잠시 후 동료 의사를 데려와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얼마나 계실 예정이십니까? 2주 정도 머물 예정인데 왜 그러시나요? 두 의사는 자기들끼리 심각하게 대화를 하더니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귀국을 미루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밀 검사가 필요할 듯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귀국을 미루라니? 이렇게 갑자기?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귀국을 미루라니.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환자분의 현재 증상과 지금까지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질병이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의사들이 돌팔이라고 생각했어요. 레이디는 영국의 귀족입니다. 지위가 높은 만큼 돈도 많죠. 그런 사람이 병원 한번 안 가봤겠어요? 영국 최고의 의사라는 사람들에게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는 분이 레이디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의사들은 개인 병원도 아니고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영국에서는 개인 병원을 좀 더 신뢰하고 특히 레이디는 주치까지 둔 사람이었기에 저는 한국 응급실에서 만난 의사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거만한 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의사들은 끈질겼어요. 영국에서는 치료를 거부하면 의사가 그러려니 합니다. 암에 걸려도 환자가 치료를 거절하면 돈이 없나 보다 하면서 돌려보내죠. 그런데 한국 의사들은 끝까지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으니 이 의사들이 과잉 진료를 해서 돈을 뜯어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안 보나요? 이런 식으로 과잉 진료를 해서 돈을 뜯어내는 게 당신들이 돈 버는 방식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의사들이 부끄러워하며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제 의사 인생, 아니, 제 모든 인생을 걸고 장담합니다. 저는 돈 때문에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환자분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검사를 권유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의사들의 표정에 간절함이 묻어 있더라고요. 돈의 눈이 먼 사람의 눈빛과는 전혀 달랐기에 저는 의사들의 제안을 레이디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디가 이미 영국에서 끝난 검사를 뭐하러 다시 받아? 이건 다 시간 낭비라고 대답할 줄 알았죠. 그런데 레이디는 생각보다 진지하게 한국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고는 검사를 받기로 했죠. 저는 검사를 해봤자 청진기를 대고 피나 좀 뽑을 줄 알았는데 영국과는 다르게 한국의 병원에서 검사는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혈액검사와 대병검사, 내시경검사, CT, MRI까지 평범한 영국인이라면 한 번도 보지 못할 장비까지 동원해가며 검사를 했죠. 그리고 그 결과 레이디의 진짜 병명이 밝혀졌습니다. 레이디는 크론병 환자였어요. 이름조차 생소하니 크론병은 소화기관. 주로 소장과 대장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자가 면역질환이라고 합니다.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며 주요 증상이 다른 소화기 질환과 유사하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큰 질병이었죠. 레이디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크론병 환자라는 것을 부정했지만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니 나중에는 자신의 병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치료할 수 있겠냐 묻더라고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풀이 죽은 모습에 괜히 마음이 찡할 정도였죠. 역시 미운 정이 무섭기는 한가 봐요. 저는 의사의 입에서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앞서 말했듯 영국 의사들조차 못한 일이잖아요. 병명을 찾아낸 건 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의사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고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단호하고 자신감이 넘치는지 뒷말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없던 신뢰감이 생기더라고요. 한국 병원 의사분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크론병은 심한 경우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아주 다행스럽게도 환자분은 식이요법이나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 덕분에 증상이 더욱 악화되지 않아서 한겸증제와 면역조절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야 영국 의사들이 쓸모 있어지더라고요.
몸 상태가 안 좋은 레이디에게 처방해 준 게 식이요법, 규칙적인 운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기에 레이디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묵묵히 따랐습니다. 한국 생활이 무려 12주까지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는 고집세고 남의 말 듣기 싫어하는 레이디가 이렇게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럴까라는 측은함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짜증을 심하게 내고 예민하게 굳었던 이유가 건강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자 그간의 행동이 이해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의 건강이 좋아지면 나도 좀 쉽게 일하겠구나. 아픈 사람을 두고 할 생각은 아니긴 한데 하루하루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만 했던 제게도 희망이 보였기에 레이디의 쾌유를 저마저도 바라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의사들이 처방해준 약을 먹자마자 레이디의 건강 상태는 금방 호전되었어요. 복통으로 인해 진통제를 찾는 일도 없어졌고 피로감이 사라지니 평소와 같은 일정을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짜증을 내지 않더라고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국이 이 정도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니 저는 이제야 병원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 환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요즘 한국으로 오는 의료 관광이 대세더라고요. 금액도 다른 나라보다 저렴한데 실력은 10배 아니 100배 이상일 정도이니 한국에 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의사의 실력도 뛰어난데 한국의 병원에서는 온갖 첨단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다리를 살짝 삐끗해서 간 정형외과에서 무려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엑스레이요. 그것도 특별한 예약 없이 병원에 간 그날에 접수를 한 지 10분도 되지 않아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한국 분들은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하시겠지만 저는 이걸 아무렇지 않아 하는 것조차도 놀랍습니다. 영국에서 이런 검사를 하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은 기다려야 해요.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도 쉽지 않죠. 만약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면 부목을 대주고 검사 일정을 잡아주는 곳이 영국입니다. 다리를 다친 뒤 바로 엑스레이를 찍는 경우는 다리뼈가 부러져서 뼈가 어긋난 게 한눈에 보이거나 과장 조금 섞어서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검사를 하기 위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것과 검사 과정이 복잡하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물론 공공의료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급한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간 의료 서비스에 의존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민간 의료 서비스 비용이 아주 많이 부담되는 게 사실이에요. 한국 돈으로 무려 44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거든요. 영국의 경우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라는 마인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을 만한 상황이라면 그냥 버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비보험으로 검사를 해도 8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영국 경제가 매우 안 좋아지면서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더더욱 늘어난 상황에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졌어요. 이것 때문에 애라도 한국에서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우린 미국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영국의 의료 시스템에 만족하고 있던 제가 부끄러워질 정도였습니다. 정형외과에 간 그날부터 호전됐어요. 5일도 안 돼서 생생해졌죠. 하지만 레이디의 관절통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크론병의 장애 증상으로는 관절통이 있는데 이것도 크론병의 증상이라고 생각했기에 이 관절통도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개선되지 않았죠. 한국인 의사에게 물어보니 이건 크론병이 아니라 50대 후반으로 넘어가며 생긴 노화로 인한 관절염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이디의 병명을 척척 알아내고 병을 고쳐주었던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정말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진통제를 처방해 드리기는 할 텐데 혹시 한의학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의학이면 의학이지 한의학이라니 한국의 전통의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마음 한쪽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의사들이 추천하는 데잖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 뭘 고민해. 라는 생각이 피어올랐지만 침술과 뜸이라는 것을 찾아보니 도저히 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난생 처음 그런 모습을 봤던 영국인의 입장에서 뾰족한 침들을 몸에 넣는다고 병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가지고 있던 통념상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더욱 그랬죠.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 몸에 수십 개의 바늘을 꽂아 넣는다는 건데 심지어 그것도 마취도 안 한 상태에서 말이죠. 게다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검사 기계들은 누가 봐도 안심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잖아요. 그런데 한 의학은 사람 손목에 손을 얹고 몸 상태를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학이죠? 이거야말로 절대적 신앙과 관련된 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레이디는 저와 생각이 달랐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레이디를 이길 수 있겠어요? 저는 의사가 추천해준 대로 한의원에 찾아갔습니다. 한의원에 발을 들이자마자 코를 찌르는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 순간 잘못 왔다 싶었죠. 그런데 한의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마치고 난 뒤에는 이상하던 그 냄새가 향긋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레이디의 관절통이 호전되었거든요. 저는 레이디의 검사를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제가 찾아본 것과 달리 한의사는 초음파를 사용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의학과 양학을 접합하는 연구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의사는 레이디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초음파를 사용한다는 것에 놀라긴 했지만 과연 관절염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어요. 레이디가 치료실로 들어간 뒤 그 옆에서 지켜보는데 무릎에 뜸을 뜨더라고요. 뭔가를 올려놓고 불을 붙이는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 몸에 불을 붙이는 건 처음 봤거든요. 아니, 그냥 지금 한국에서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처음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병원에서부터 그 악명 높은 레이디가 얌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괜히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레이디는 너무나 차분하기까지 했죠. 오히려 따뜻한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뜸을 뜰 때 나오는 무언가가 사람을 맞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하게 됐습니다. 더 경악한 건 침이었어요. 유럽에도 침술은 있지만 가까이에서 본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침술로 건강이 나아졌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침술에 신뢰가 가기보다는 고통스러운 괴롭힘 정도로만 보였어요. 그런데 레이디는 그냥 따끔한 정도이지 과장할 필요 없다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사실 저는 크론병 약을 먹자마자 온화해진 레이디에게 적응을 못하는 중이었어요. 솔직히 침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인자함은 뒤로 미루고 아무리 그래도 나를 이런 데에 데려오냐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이런 반응이라니 레이디가 정말 한의원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믿어졌습니다. 침을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침을 제거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전기 충격기 같은 것을 사용했어요. 저는 이걸 보고 또 한 번 경악했는데 레이디는 여전히 편안해 보였습니다. 모든 치료가 끝났고 레이디는 온도라에서 자다가 일어났을 때처럼 노곤노곤한 상태로 치료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한 발자국 걷자마자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발을 구르기도 했습니다. 레이디, 왜 그러세요? 혹시 어디가 불편한가 싶어서 물어보니 레이디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무릎이 아프지 않아
심지어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이야. 이런 기분은 10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의사는 퇴행성 관절염의 완치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진통제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했죠. 레이디는 좌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디는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한국인이 아니라 영국인이니까요. 그러나 열심히 수소문한 결과 해외 진출을 한 한의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한의사는 레이디의 증상과 치료 경과를 자세히 적어주었고 레이디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레이디는 다른 여성들이 입이 닳도록 말한 K-뷰티와 드라마 맛있는 음식 등을 경험하러 온 것이었는데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을 얻게 되었어요. 바로 건강이었죠. 건강을 회복한 레이디는 복잡했던 서울을 부지런하고 역동적인 도시라고 표현했고 차가운 빌딩 숲을 자연과 현대적 건물의 조화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서울 안에 있는 공원과 조경을 보기 시작한 거죠. 레이디는 어떤 모임에 가든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 입이 닳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자한 본래의 성격을 되찾았죠. 당연히 제 근무 환경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젠 레이디의 옆에 있는 게 예전처럼 힘들거나 짜증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 평생 직장이 되었어요. 한국으로의 방문은 제 인생을 변화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땅덩어리도 작은 한국을 굳혀 바득바득 가겠다고 난리였는지 저는 레이디와 한국을 경험하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요즘 우리 레이디는 어딜 가나 한국을 입에 올립니다. 너희들 한국은 가봤니? 한국도 안 가보고선 어떻게 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 놀랍다. 또한 레이디는 주기적으로 영국에서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가고 있어요. 한국은 저와 레이디의 생각과 삶의 패턴을 많이 바꿔주었습니다.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준 한국과 한국인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한국을 처음 방문했던 외국인들이라면 지금의 사연과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무거운 사연들만 많았는데 모처럼 가볍고 유쾌한 사연 반가웠네요. 자, 그럼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사연을 전해드렸던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재밌고 유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다양한 해외 사연들을 들려드리는 여우.